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투자 여부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1억 원을 돌파했다가 또 8천원 뭐 이렇게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또 이제 9천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제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 정말 많이 갖고 계신데 그래서 역시 또 비트코인 전문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소개. 네, 저는 지금 IT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인 블록미디어에서 기자 그리고 전략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최동력이라고 합니다. 네, 최동력 기자님께서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네네. 법이라는 법률서를 쓰셨어요. 법이지 법. 농담입니다. 또 위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비트코인 경제학. 네네. 경제학 책입니까? 법 책. 죄송합니다. 네. 너무 농담을. 네. 네, 여러분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 주러 오셨는데 자, 그럼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더군다나 지금 이 블록미디어라는 이 언론사가 네. 블록체인, 핀테크 이쪽 디지털 자산 쪽 네네, 맞습니다. 전문 미디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뭐 기사 집필도 하시고 뭐 조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분야에 투자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네. 처음 투자를 했던 건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비트코인 제격에 300만 원, 400만 원 네. 정도 할 때 그리고 이더리움 한 30만 원, 20만 원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네. 원래부터 이쪽 분야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일을 조금 하다가 네. 이제 한 2, 3년 전에 이 블록체인 업계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를 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해보고자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하신 지는 뭐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지는 5, 6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연구 인생 커리어 동안 2016년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네네. 모바일 프론티어 포럼이라고 매년 개최하는 포럼인데 거기서 제가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대단하시네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또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많이 바뀌었죠. 느끼실 그때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맞죠.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을 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습니다. 그냥 거의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해였어요. 16년 맞아요. 정도는. 저도 사실 그때 2016년, 17년에 이제 투자 시작했을 때는 어디 가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투자한다라고 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오히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데서 세상이 변한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그때 정말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네, 각각의 개념 관심을 받았죠.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풍이 좀 있었고요. 그 당시. 네, 맞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약 가장 궁금하신 것은 아마 가격의 흐름인데 네네. 말씀 모두 부분에서 발언해 드렸듯이 1억 원을 초과했다가 네네. 8천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9천만 원대로 회복을 좀 오늘 했죠. 회복을 했죠. 자, 오늘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7일. 자, 어쨌든 9천만 원까지 회복했는데 이렇게 움직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요? 사실 투자 시장에서 올해 비트코인의 신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네. 특히 그 1월에 현물 ETF 승인되면서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연속 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 자금 시장의 흐름이 약간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가장 컸을 거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내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계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고래라고 부르는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오신 분들. 네. 예를 그리고 들면요. 언제부터라고 하면 고래일까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많이들 아시죠? 이제 기업으로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나라를 생각해도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제 경제 흐름이나 경기 전망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현물 ETF 이후에는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다. 네네 평생 갖고 가는 거다. 예. 난 이거 들고 간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현물 ETF 이후에는 사실 새로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역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던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막 전쟁도 나고 유가도 오르고 막 그렇게 지정학적인 위기가 강조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조금 빠져나가시면서 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연중으로 보시면은 또 그래프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반납한 상승분이 한 10% 내외 정도 되는데, 연중으로 따지면 여전히 50% 넘게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왔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믿기 시작하는 흐름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고점에서 조금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 주셨는데, 네. 제가 뭐 꼬집는 것은 아니고, 그 독자분들 입장에서 딱 와닿지 않는 거 하나가, 고래가 하나 있고 유형이 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고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하나 신규 투자자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자, 고래와 신규 투자자가 있는데, 고래는 뭐 영원히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신규 자금 유입이나 유출이 없는 분들이다. 근데 신규 투자자의 유입으로, 대거 유입으로 매매 가격이 뭐 1억 원까지 돌파했었던 것이다. 네. 근데 이 신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일시적인 10% 내외의 조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수익 실현도 있고 이제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크신 분들이다라고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으신데, 사실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하루 뭐 비트코인의 변동성 하루에 막 7, 8%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은 변동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신규 투자자 분들의 일부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가격 변동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최근 1억 원을 돌파했다가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 9천만 원까지 회복되는 그런 경로를, 두 가지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을 가지고 좀 판단해 주신 것 같고요. 뒤늦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샀는데 뭐 10% 이상 그렇죠. 쭉 떨어지면 공포감 때문에 또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야기될 수 있겠죠.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네네.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24년 4월에 있었던 이벤트가 네네. 반감기 아니었습니까? 네네. 반감기 있었죠. 올림픽 경기도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네네. 역시 반감기도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죠. 네네. 그러니까 그 매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 반감기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4년 파리 정도 올림픽이고, 를 주기로 진행되고 그렇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반감기 이후에 네. 이제 가격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이벤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이 세상 속에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기분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이 반감기라는 것이 아무도 그걸 이끌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는 대상이잖아요. 네. 기업과 달리 어떤 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가 있어서 이걸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벤트였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게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겠거니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지만 이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주는 단순히 공급 측면의 가격 영향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이제 채굴량이 6개에서 3개 정도로 줄어드는 반감기였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이제 50개에서 25개가 되고 25개에서 12개가 되고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컸으면, 이제 그 블록당 채굴량의 하락폭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막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감기 하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예. 근데 왜 맨날 한 5, 6개월 있다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지? 라는 네.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에서 이제 6개에서 3개가 됐다라는 거는 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채굴 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매출, 수익이 절반이 되는 거죠. 한 블록당 6개에서 3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감기 초기에는 시장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이미 들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시장을 이탈할 때는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부 시장에 매물을 하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반감기 직후에는 오히려 상승 동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이번 반감기 속에서 건전한 채굴자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예. 여전히 상승 동력은 될 거지만 아직 조금 두고 볼 시간이 필요하고 공급이 많이 줄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아무도 없음에도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 반감기의 효과를 반감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반감기 효과가 반감됐네요. 위트가 별로 없었나요? 기가 막혔습니다. 유머의 레벨을 평가해 주신다. 저는 이번 달에 들은 유머 중에 제일 그래요? 재밌었던 거. 좀 써먹으세요.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이 반감기에 대한 그 평가를 상대적으로 덜 의미 부여를 네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다른 비트코인 전문가들에 비하면.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시 많은 독자분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오시다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정보랑은 좀 다르네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의문을 갖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네네. 공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감기가 찾아오면 네. 블록당 그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공급량의 제약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과거만큼 많은 제약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제약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한 공급 제약 효과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 상승 압력이 된다. 네. 첫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2000년 당시의 전기세와 2020년 당시의 전기세와 전기 요금이라고 해야겠네요. 2024년 지금의 전기 요금의 레벨이 달라졌기 때문에 워낙 높은 인플레이션이 작용해서 세계적으로 전기 요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단위당,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채굴량은 또 현저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는 이 반감기가 상당한 공급 제약 효과가 또 있다. 물론 4년 전보다는 덜할지는 네, 몰라도 맞습니다. 그걸 평가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반감기가 효과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효과는 있고 그리고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이벤트죠. 네. 왜냐면 이게 세계로 계속 유지가 되면 예.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공급량 제한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비트코인의 모든 가치에 대한 근거는 개수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에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전혀 아니고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반감기 하나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해서 사면 안 된다 좋은 정도로 말씀이시네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반감기의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반감기 12년, 16년, 네네. 20년 여러 차례의 반감기를 경험하면서 학습 효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2024년의 반감기 때도 아마도 오르겠거니. 공급 제약 효과에 네네.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보다도 더 선행하죠. 네, 맞습니다. 외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보다도 더 선행성이 강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선행성이 강한데 반감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24년 반감기에 대한 가격 반영은 이미 선행해서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추론을 좀 해보거든요. 네네, 그런 이 이야기도 부분에 많이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어느 정도는 분명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뭔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가격 요인에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시장을 가장 이끌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요 측면의 가격 변화, 수요 측면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있었던 역사 중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투자하기 쉬운 자산이 됐거든요. 네, 그렇네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계속 의심 섞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주제를 제가 초반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강의식으로 말씀드리다가 뭐 여러 전문가들 초대해서 네네. 말씀을 드려와서 이미 누적이 많이 되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딴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의문들을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아, 게 네네. 그게 제 의무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질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감기가 찾아오면 공급 제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냐 하방 압력이냐를 구분진다면 상방 압력인 건 네네. 맞다라는 그거는 것에는 분명하죠. 공감하시죠. 네. 예, 어쨌든 그것도 상방 압력인 거죠. 네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수요 측면이에요. 네. 근데 그 수요 측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자극한 게 또 미국 ETF 승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 현물 ETF 승인 이 자체가 우리 24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역시 가격 상방 압력이고 수요 측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말 이 암호화폐업계에서는 사실 가장 걱정되던 무언가가 이제 해결된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새롭게 등장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정말 역사가 얼마 안 된 자산인데 이제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게 가장 큰 변화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기존까지는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뭐 비트코인 자산이야, 이거 미래 자산이야 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잖아요. 네. 아무도 이걸 사실 법적으로 이제 명문화하지 않기도 했었고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현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자산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최소 비트코인을 제한을 둔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세상에서 없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죠. 네. 사실 우리가 키오스크만 봐도 이거 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뿐더러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을 쓴다는 게 굉장히 많은 제약입니다. 우리의 네. 삶 속에. 그렇지만 이제는 현물 ETF 출현, 그리고 아마 한국 시장에서도 곧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 믿는다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세상에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현물 ETF 승인으로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여러 자산 시장을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걸 네네.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제가 소위 경제를 보니까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의 대상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원유 선물 ETF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러면 원유를 현물로 살 수도 있고 선물 ETF로 살 수도 있고 네. 뭐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전체 이런 자산 시장의 영역에서 ETF라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돈의 유입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 사는 직접 투자 방식으로의 유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중이 이게 뭐 자산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금 같은 경우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까지밖에 안 왔어요. 전체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돈의 양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비교해 보면 아직도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 규모로 들어올 돈의 여지가 2배 정도 더 유입 남아 가능성이 있다. 있다. 네. 라고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저희도 확정이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저희가 경영난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토론이기 때문에 네네. 질문만 드리기보다는 또 제 의견도 좀 조금씩은 드리는데, ETF 승인 자체가 주는 그 함의는 어쩌면 돈의 이동도 있겠지만 굉장히 강한 건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 그게 정말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소위 어르신들도 비트코인 해봐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드디어 갖게 되신 거예요. 0에서 1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것이 적어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 MZ 세대한테 코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거 가치 없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다가 이제는 그것도 투자 대상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거 자체가 수요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중장기적으로 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미국 ETF 승인을 계기로 뭐 홍콩 ETF 승인이라든가 그밖에 뭐 유럽 ETF 승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ETF 승인 절차가 확대될 경우 또 우리나라도 확대될 수 있고 우리나라까지도 그것은 더 많은 글로벌 돈의 이동을 비트코인으로 네네. 더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가능성은 같습니다. 생겼다라고. 네.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네네. ETF 투자 방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훨씬 편해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의 행보를 보면요. 당연히 ETF 상품 만들면 네네. 그 ETF 상품 담당 팀장이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그 해당 직계 임원이 있어요. 그러면 신상품 만들면 또 다른 어떤 경쟁 금융사랑 또 막 이렇게 경쟁하시고.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ETF 비트코인 ETF 출시했다. 마케팅도 많이 하시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효과가 합니다.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자금을 유입시킬 여지가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향후의 가격을 좀 전망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비트코인 20억까지 오른다? 아니다? OX로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네, 50억까지, 20억까지 오른다. 그럼 20억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강남 3구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가격 네네. 정도, 그죠? 요즘 그래서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간다 뭐 많이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변수가 저같이 이제 거시경제 보는 사람의 네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맞습니다. 오태민 교수님이 한 1년 전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저랑 막 대담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리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오태민 교수님은 그때는 굉장히 신박하다. 그 논리가 굉장히 인정이 된다. 근데 우리랑은 다른 뷰를 갖고 있지만 근데 비트코인어와는 다르지만 다르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니까 네네. 왜냐면 금리는 중력과 같아서 모든 자산의 가치를 끌어내리거나 그렇죠. 끌어올려요. 네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돈을 저축하지 않아요. 다른 시장으로 옮겨요. 풀리니까. 근데 당연히 비트코인은 선행성이 강하니까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상정해 보면 그로부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 와중에 돈을 저축하지 않고 돈을 빼야겠네 시장으로 옮겨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24년에 반감기 있고 미국 ETF 승인이고 호재가 많았죠. 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비트코인으로 옮겨야겠네 하는 움직임이 같이 만난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저의 의견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